그 세계 각국에서 양수발전소 만들어서 하고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된 천연호수를 활용하거나 이 강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 그 클로즈드 로프 방식이라 해가지고 큰 타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올렸다 다시 내리고 퍼올렸다 내려가는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친환경적으로 다른 거 부지 같은 거 많이 필요지도 않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소형으로 그냥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 전환개발 계획법에 대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이 과정이 지방의회 동의라든가 뭐 전략수급 계획 반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뭐 요새는 그 예산 타당성 예타 또 하죠. 근데 예타 결과로는 우리나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개의 양수발전소 건설 모두가 예타에 따른 수익성이 못 나는 걸로 판단이 됐음에도 추진을 하게 되는 게 양수발전소 고집스럽게 그걸로 봐서도 원전 때문에 그냥 양수를 짓기 위한 거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저지 투쟁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겁니다. 지방의회 동의 후보지정 평가 이미 여기 됐습니다. 후보지정 선정할 때 이전에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복수는 아직 기획이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소만 보이는데 그 불해하고 지금 곡성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고. 아주 적극적인 그래서 하려고 그때도 가열찬 싸움을 하게 되면 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많이 들죠. 저 앞에 그러니까 이쪽에 안테나들을 좀 높이 세우셔가지고 양수발전소가 이러한 추세를 갖고 있으니까 어딜 가 그다음에 이 기초단체장들 같은 경우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인구 소멸 위기에서 저쪽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때서부터 좀 판단하고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정도까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찝찝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페이퍼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제 양수발전을 둘러싼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 경제성이 없는 적자 발전소인데 왜 자꾸 이게 추진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양수발전 수익 구조는 두 가지의 요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량요금이 있고 하나는 정산요금인데요. 용량요금은 그 총괄 원가 보상 방식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총 투여된 비용을 요금으로 걷어서 주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그것만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산요금이라는 건 수익 구조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만 해서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저희 말하면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우리가 이 승수 효과를 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100원 투자했는데 100원 벌면은 안 되잖아요. 101원을 벌어야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산요금을 지불을 해주는데 이게 개판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그 6.7시간만 인정이 됐던 걸 늘어나게 16시간으로 늘어났지만은 이게 그 양수발전소 가동하는 어떤 그런 거거나 그걸 맞다 이거죠. 이걸 제대로 좀 맞춰줘야만 적자 발전이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 양수발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야 전력의 값싼 시간대에 펌핑을 해서 물을 저장해 올렸다가 비싼 요금을 받고 대낮에 전기를 생산해서 얻는 수익 차로 이게 이 양수발전소는 운영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높고 이때 발전된 전기를 사가지고 그때 물을 퍼올려가지고 별로 수익이 많지 않은 심야라든가 경부하게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이 좀 적절히 그렇게 있다는 그런 것이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그럼 뭐 계통 기여도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 있고요. 특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퇴직을 했습니다. 건설 초창기 우리 멤버들이 그저께 어제도 저희가 청평 양수하고 선남진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들보다 70이나 넘으셨는데 지금 서울에 사실 그런 대규모 터널을 파는 기술은 양수발전소 출신들이 최고로 잘 했던 거죠. 보통 지금은 이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터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긴 거리의 터널을 파봤던 사람들은 양수발전소 최초 건설했던 청평양수건설 멤버가 1600m라는 이 터널을 갖다 뚫고 들어가고 그 바닥에서부터 또 744m의 수직갱을 뚫고 내놓은 그런 기술들, 그런 경험을 했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2012년도에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을 준공으로 예천 발전소 준공을 이후로 한 번도 양수발전소 건설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뿔뿔이 붙어지고 퇴직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문제가 나왔죠. 양수발전소 건설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한수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양수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원자력 발전소하고 양수하고 또 다른 거죠. 이 가장 공사 기간이 긴 게 터널 공사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죠. 터널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그게 이 수맥이 나타날지 이러한 응급조치라든가 무한 조치할 이런 건 이 경험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농담해서 이러다 우리 다시 재하고 출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 하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해드립니다.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좀 소중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구례군에서 양수댐 추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의 미래전략, 네, 미래전략팀의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양수댐이 구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아무튼 과정에서 군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혹시라도 정말 만약이라도 양수댐이 됐을 경우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성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질문, 그리고 대답, 또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늦게 왔는데 아직 안 온 건가요?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맞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투명인간 지금. 민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며칠 전에 그 지리산 포럼 이제 선내에 1박 2일만 하고 올라왔었는데 그 첫날 둘째 날 오후 시간인가요? 이렇게 각 그 주제별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가정과 직장을 떠난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지트로서 제3의 장소는 어디인가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논란이 깊어졌었는데 그중에 의성에서 온 젊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얘기만 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래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뭐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러한 대화 기술을 배울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거기 산행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지리산 포럼도 그런 연장선상 아니겠느냐.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참 제가 충격을 받고 있다. 근데 공존의 기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타인을 갖다 충분히 존중하고 존재에 대해서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젊으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미래를 밝은 거다.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박승호 그 대표께서 아마 전기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태양광 중심으로 말. 아, 그 양반 뭐 햇빛 발전 학교로 돌아가시는 네, 직감풍이 패널이 거의 그 아니 이거 배는 다 또 재활용 가능하고 그 패널판도 다 재활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도사시니 그 사실 태양광도 우리나라가 멈칫멈칫하는 순간 모든 기술력이나 뭐나 하고 중국은 다 뺏겼었잖아요. 하나씩도 중국산 그 정도의 그 기술 개발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오래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사다 쓰는 거고 제가 첫째로 이게 막 발달할 때제 지인분들이 그쪽으로 약간 전문가인 분이 말씀하시길 뭐 아파트에 진짜 1,000원만한 그 크기의 패널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때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뭐 그 서울의 그 대형 건물 같은 데가 이제 보면 그 벽체를 그렇게 태양광 그 지력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직감판을 최대한 소형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나요? 양수발전 아까 말씀한 세계 각국에서 양수발전으로 건설 사업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로는 이렇게 저장 장치로서 양수발전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양수발전의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특성이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적고 이런 지역에서 엄청나게 생산해서 폐기든 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 뭐 산업단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규모가 작은 양수발전을 약간 몇 개
우리 지역 안에서 에너지를 예.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게 예, 그 가능하죠. 여기 보면 산 내면에 가면 조금 소수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양수 발전소라는 건 수력 발전소의 변형이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과 낙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분산형 전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네들이 자체 그 에너지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이게 사실 가장 자연 생태적인 그런 에너지 소비 구조가 되겠죠. 사실 보통 그 양수 발전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리버 방식이라는 클로스드 루프 방식은 상당히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여기 뭐 하나 어디 죽진 곳에 하나 딱 세워두게 되면 좀 한 200가구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요. 앞으로 저기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된다는 에너지 우리 저수지 정도 규모면 그 발전이 가요.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가 아주 조그만 저수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형 그 어떤 그 발전을 일으키는 방식이 이 충동수차라고 있어요. 충동수차라는 거는 높은 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날개를 때려서 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동수차라는 거는 그런 데다 물을 담아뒀다가 안에 이제 바람개비를 부어요. 근데 밑에다 구멍을 내가 탁 빼버리면 반동에서 물이 돌잖아요. 우리나라의 양수발전소 방식은 대부분이 반동형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튜블러 타입이라고 해서요. 그 팔당 수력 발전소 그런 방식인데 팔당 수력 발전은 낙차가 낮아요. 8m. 그러니까 물의 유속만 가지고 그것이 물이 빨리 흐르게 되면은 그것도 반동과 충동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형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것이 튜블러 타입이 가장 주로 이용하는 게 조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그런 발전 방식인데요. 충분히 그런 조그만 저수지가 있더라도 물 흐름만 있고 다시 퍼 올릴 수 있는 이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화시키는 거. 근데 이제 그 투자비가 좀 덜하게 지출돼서 좀 수익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 소형을 하기 위해서 물 펌프 올리고 뭐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래서 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초기 투자비가 얼마고 이것을 감가상각이라든가 선입금 기점을 포함했을 때 몇 년 정도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몇 년 정도로 기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보통 수명이 20년이니까 20년 내에 그 수익 구조가 이게 좀 감가상각비 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럼 그때까지 그럼 어느 정도의 적정 요금을 갖다 올려야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적정 요금이 주민들이 그 수용성이 있는지 내가 충분히 그럼 그 정도의 요금을 내고 낼 수가 있어. 이런 것 이제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것이 검토됐을 때 몇 가지만 검토하는 그리고 지금 그 14, 이번에 양수 그 전원개발 계획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남에 지금 태양광이 많아서 영광원전 같은 경우 이제 선로 문제, 출력 간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남에 지금 각 지자체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청평 양수 같은 경우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남에 태양광이 많다고 해서 전남에 양수를 쓰고
짓는다는 게 어떤 점이 유리한 건지 지금 중부발전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남에 그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전남 공급이 이어다는 거,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고,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의 그 태양광 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양수가 전남이 오는 게 유리한 건지. 이제 선로 문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 송전선로가 환상망으로 되어 있다. 환상망이 뭐냐면 로프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의 발전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빙글빙글 돈다라는 얘기가 전기가 어느 데서 고리에서 일어난 쪽이 이 전라도 영광에서 있는 게 뭐 동해로도 갈 수 있고 이 전기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으킨 전기는 어느 쪽 직선으로 가서 거기 맞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 돼 있어가지고 이 육지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양수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제주도의 출력 지역을 커버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역적인 고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라도 쪽에서의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서 여기에다가 뭐 양수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전력 손실, 그 송변전 손실 같은 송전 게 손실을 약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디야? 지금 저 호남 지역의 가장 큰 전력소가 광주전력관이죠. 전력소. 그러니까 전력소라고 보게 되면 지금 대전전력관리처, 남원 지금 여기 남원, 신남원. 호남에서 하는 것은 다 남원. 그러니까 영광에서 오는 게 1차 들리는 데가 신남원 전력소. 그러니까 신남원 전력소에 어차피 양수 발전소가 줘도 거기에다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보통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이 지금 대전선로에 지금 연결이 되죠. 대전선로에 송전을 시키면 그런 꼴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뭐 어떤 장점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게 보통은 여기 가까운 산청양수라든가 예천 뭐 무주양수 쪽에서 한 전기를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무주양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 호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한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보험 같은 경우 바닷물을 되게 품 올려서 양수 발전을 계획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유예가 없는 거죠? 바닷물을 이용한 양수 발전은 바닷물 그건 하루 때문에 필요 이게 없다. 이제 일본의 그 전원 개발이라고 이제 대행가이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그 발전소 폐쇄가 됐을 것 같으니까 뭐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왜냐하면 조력 발전소 아까 튜블러 타입 수차 터빈을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닷물을 썼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염해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발생하는 그 염시 때문에 보통 그런 금속이 개발이 안 돼서 수차를 못 만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 란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두산 같은 데서 충분히 그런 금속 날개를 가진 터빈은 제작이 가능할 거예요. 다만 이 고흥에서 글쎄 이게 밀물 때 그런 물을 퍼올렸다가 썰물 때 그 낙차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약간 조금 물이 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투는 그러면 하부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올려서 하부 때 필요 없겠죠. 밀물 때 물을 환경적으로 퍼올려야 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충평 양수발전소가 최초에 우리나라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수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하부 저수지하고 상부 저수지 두 개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존의 청평 발전소라는 수력 발전소가 1943년도에 일제 때 만들어진 발전소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담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평 발전소의 상지를 청평 그 양수 발전소의 하부 저수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댐을 굳이 만들지 않고 상부댐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평 양수 발전소가 최초에 만듭니다. 아까 총사업비 한 1조 4천억 정도에서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5%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 좀. 예, 보통 1조 5천억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 자재비 쪽이 한 60% 정도 합니다. 자재비. 그리고 어차피 그거를 한번 시공하기 위한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이렇게 보면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대행동화 아마 성룡 정도도 이러한 대규모 회사가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은 공사비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부대 시설, 부대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실 근데 양수발전소를 제가 두 개를 경험하면서 봐도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한계가 있어요. 뭐 가로등 조명이나 하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 진입도로 할 때 진입도로 뭐 이렇게 닦고 뭐 포장하고 하는 정도 일 수가 있고 뭐 터널을 파고 뭐 하는 게 요즘 터널을 파는 게요. 서울 가끔 가시다 보면은 뭔가 좀 서울은 지금 바닥이요. 참도 어마어마한 공사판입니다. 외부에서 몰라도 이 서울에는 모든 전기선을 지중화 시켜놨기 때문에 지중화가는 선로를 어떻게 되냐면 터널을 하는데 그 나튼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수직구로 한 20m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에다 그 TBM이라는 자동으로 지가 파고 들어가는 터널 파는 기계가 있어요. 그 나튼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니들빔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 딱 앉혀놓고 뒤에서 살살살살 미면은 지가 불을 파가면서 그 파놓은 뒤에 버럭이라고 그러는 거 뒤로 빼내고 그러니까 이것만 실어내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어느 위치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가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소음도 안 나고 진동도 없고 우리 차가 다니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양수발전소를 짓는데 당연히 이제 그 사업자들은 지역에 있는 그 사업자들은 많이 활용을 하겠다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녀적인 주변부 일하는 데에 조금 들여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거다라는 대신에 양수발전소가 만들어지면은 대부분 이제 국가 보안 목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런 청경찰이랄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채용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능직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부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지역에 있는 업체들 활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는 게 환전이 옛날 발전 사업들이 자기네들이 다 하던 걸 전부 다 아웃소싱 했어요. 유지보수 한다시고 한전 KPS 만들었지. 또 거기에 또 다른 청소 뭐 한다고 한전 산업계를 만들었지. 그러면 발전소 하나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럼 지역에 계시는 분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이거 협소하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 주신 양수발전하고 원자력 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동해서 아니야, 이거 쉽게 설명. 아까 처음부터 들으셨잖아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그냥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림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원자력 자체의 이해가 필요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실력 문제겠죠. 아까도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는 앞에 길이 확 튀었으면 엑셀러레이터가 속도를 탁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물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속도를 높이 올렸다가 다시 이게 탁 낮추고 하게 되면은 엔진에는 무리가 가는 겁니다. 자동차 또한 그게 즉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로켓 포같이 생기는 보통 이게 높이가 20m 정도 돼, 한 6m 정도 되는 커다란 원형통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쇳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보통 8,000개에서 13,000개, 4,000개 정도 되는 모세관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 모세관마다 요만한 담배 꽁초의 뒤에 필터 같은 정도 크기의 팬빗이라고 하는 이게 농축 우량이 관에 다 이게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중성자를 팍 쏘게 되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모세관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끓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성은 거의 왜 우리나라 지형으로 볼 때 해안 주변에 있는데 저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서 양수발전은 정말 내륙강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산악지대에 있는데 여기와 여기와의 물리적 거리 관계가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송전 계통이 한상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물리적 거리 상관없이 물리적 거리가 있는 거는 약간의 송전 거리에 의해서 보통 송전선에는 선마다 고유저항이라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 말고는 다 옆에서 바로 운전된다고 간주하셔도 돼요. 바로 옆대기에서 같이 운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엔진 자동차 운전처럼 속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전기는 그냥 그렇게 환경 그걸로 다 배출이 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있다면 여기 물이 지금 비축되어 있는 이 물을 원자력 발전에 그 핵분열할 때 그 나온 열을 식히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관광원자력 무슨 얘기냐면은 가동체가 전기가 지금 100을 써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120을 생산해요. 20을 보안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죠. 상호 보안 관계. 원자력과 원자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많이 생성이 됐으면 양수 발전소가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100을 공급했는데 이쪽에서 전구에서 전기를 쓰는데 120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20을 저장했던 물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정출력 정주파수 운전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 모세관 같은 데가 쉽게 깨지거든요. 쉽게 깨진다는 게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감히 우리 작년에도 들어와 12번이라고 이 정부가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이 환경단체라든가 이제 모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양수발전소의 특성상 8시간 올려가지고 하루 6시간 발전을 해야 된다는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7개의 평균 발전 시간이, 그러면은 제가 녹색연합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
한 4%,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간 중에 아주 적은 시간만 발전을 돌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사실이에요. 발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7개로 앞으로 당분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인내 정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쉬고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꾸 양수 발전소를 더 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항상 그 8시간 퍼올렸다가 발전하고 나면은 저수지가 비워야 되는데요. 저수지가 다 안 비는 상태가 됩니다.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을 퍼올려고 하더라도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저장장치로서의 이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그런 셈인 거죠. 아마 이제 보통 이제 급전의 우선순위라고 있거든요. 급전의 우선순위라고 보게 되면 같이 전기를 생산했을 때 보면은 가장 값싼 것부터 이제 먼저 돌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러질 못한 게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확대 보급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우선 거기 갖다 먼저 돌리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돌리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지속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24%밖에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부댐과 하부댐이 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 작아서 그 요인 때문에 지금 그거밖에 못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뭐 용량 문제로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상부저수지하고 하부저수지의 그 저수 용량은 설계 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 퍼올렸다가 6시간 하게 되면 상부저수 거기에 비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퍼올려놨는데 급전, 소위 말하는 그 전력 거래소에서 야 양수발전소 1시간만 돌리고 스톱해. 그러면 상부저수지가 비워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전기가 남아돌 때 양수발전소 돌려세요. 그러면 이미 상부저수지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밑에 물이 있더라도 퍼올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저수 용량, 그러니까 하부저수지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상부저수지 사이즈는 어떻게 해서 딱 맞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여유는 있어요. 보통 여유는 한 120%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있는 사이즈를 갖다가 확대하거나 늘려가지고 커버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남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에서 가장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공기 압축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양수 방식. 양수고 그런 공기 압축 방식도 아까 공기 압축 말씀하셨는데 방식도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뭐 전망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큰 대용량의 저수지가 필요한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간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쪽으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해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전력 저장 장치가 RSS라는 게 결국에는 그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결국에는 아마 이게 분산형 전원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전력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분산시키는 게 이제 가야 할 국가의 그 전력 방침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2036년까지 일본에서는 2030년에
전력 수요량이 지금보다 거의 13%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겠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게 되면 당연히 발전소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인데 발전소를 무슨 발전소를 많이 짓느냐 했을 때 원자력하고 LNG 이걸 많이 짓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자력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양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VRE 전환이라도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도 45%가량돼요. 여기는 이게 간헐성과 경직성 때문에 꼭 저전den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가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저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중화, 국성공업 많이 좀 하드화가 이제 소프트화로 전환이 됐지만 그럼에도 전력 소비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30 그 정도라면은 왜냐하면 전 세계적 추세가 그냥 탄소 저감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되면 근데 그 길바닥에 자동차도 줄여내야 될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전력 수급 계획을 바꿔내게끔 하는 것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게끔 압박을 피워주고 근데 이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력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원자력 마피아. 세계에서 이게 원자력 마피아들의 힘은 한 정부, 나라의 정권을 갖다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마피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대통령 부시서부터 그 전에 부통령이라든가, son가 백태라든가,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이런 쪽 사장이라든가 이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의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원자력 마피아. 모든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나라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생님, 지금 양수발전 계획되고 있는 구례나 곡성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양수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낮에 비싼 전기를 가지고 물을 품어오려다. 근데 그 경제성이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사기업에서 중국 발전은 공기업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서 국가 지원을 받는다는 거. 자기들은 이익 숫자에 그러니까 사실 우선 우리나라는 발전소를 짓게 되면 총괄 원가 보상 방식으로 해서 이걸 다 지원을 하게끔 있어요. 그다음에 양수발전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설계가 심야에 값싼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퍼올렸다가 그 물을 내려 쏟으면서 전기 단가가 좀 비쌀 때 발전을 일으켜서 팔아먹는 그 차액 가지고 양수발전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한 적자 발전소를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자인데 왜 지으려고 하느냐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죠. 아무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그게 그냥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발전소를 짓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뒷배들. 그것 또한 찾아내는 일이고 원자력 마피아인가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화율이 있고 전기화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기화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기화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가스로 켰던 거, 열로 했던 걸 전부 다 전기로.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도 전에는 뭐 이렇게 뜨끈뜨끈한 온돌로 하는 게 아니고 전기장만 딱 깔고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화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거 몇 년 안 걸려요. 한전이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고 저게 아직까지는 덜 위험하다고 하지만 누가 마약 걸기 좋아하는 한전 사장이 와가지고 그 적자 해소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 전기요금 올리는 방식. 그러면 이제 전기 화율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네? 또 하나 아예 신규 투자를 안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전기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아주 그냥 각별하게 저 인슐레이터라는 애자라는 걸 갖다가 모셔다 그걸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까딱 잘못하면 이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원자폭탄 터지는 힘도 1.0 대 0.9의 삐끗한 삐친 차이에서 그 힘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전기라는 건 소위 만유 인력보다는 90만 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전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힘을 가진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고 뭐 할 때는 그 애자라든가 그 저전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갖다 2, 3년만 이렇게 딱 중단했을 때 이 터지기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전기를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한전에 저 사장님이 자칫해가지고 딸랑이가 와가지고 저기 이게 저 한전 적자 줄이겠다는 식으로 총전 변전 설비 유지 보수 안 해버릴까봐. 또 발전소 해외 매각 또 생각을 하고 적자가 그랬다면 뭔가 뛰어서 만약에 지어졌다고 가정하고요. 예. 그럼 어쨌든 손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 손실은 어쨌든 누군가의 국가가 책임지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저희 곡성 같은 경우는 뭐 풍력 지금 계획이 있고요. 지금 양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가 되게 저렴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희 풍력도 뭐 10에서 13 정도 초속 유지가 돼야 전기 생산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뭐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양수발전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적자인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계속 세금으로 메꿀 리는 없을 것 같고 팔아먹든지 아니면 전기세로 누가 할 건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전기 이미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죠.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서요. 보통 그 양수발전소는 물을 퍼올릴 때 이미 20%의 손실이 있고 내리면서 또 손실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그런 탈탈이 64%의 효율만 보여요. 근데 64부터 이게 전부냐 이미 그 40%밖에 안 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 퍼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그 64 곱하기 0.4 하게 되면 이게 양수발전소가 갖고 있는 효율인데 이 효율에 대해서는 요금에 전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요금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용량 요금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요금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그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원전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정책 속에서 양수발전소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거라고 본다면 혹여 우리나라 사례나 혹은 가능성 중에 정부가 바뀌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가 구례가 양수발전소에 선정되었다가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예가 있는 건지. 그걸 아마 근데 원전을 없이 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일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이거 원전은 너무 이게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둘 다 경직성 전원이라고 보거든요.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쨍쨍 내리 쬐는데 풍력은 바람이 쌩쌩 불 때나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를 한번 전기 일으키기 시작하면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직성 때문에 양수가 이제 필요한 건데 원자력을 없앤다 그렇다 그러면
전력 수요를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게 저는 이미 한전에 있을 때도 DSM이라고 해가지고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수요 측 부하 관리라고 해서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기술들이 있고 개발이 돼 있는데 이걸 한전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했죠. 원자력 마피아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원전 일기 줄여나가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 전기요금을 값싸게 유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그냥 무조건 펀펀스게 모든 건 다 전기로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러려고 그냥 설비가 계속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전기를 쓸 거 아니야 딴 걸로 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인 한 사람이 5A의 행복이라 해가지고 자기 하루에 전기를 5A 가지고 사는 걸 갖다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진짜 그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다들 손으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든지 이게 하다못해 친구들이 왔을 때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 전골을 끓여가지고 그 열 가지고 몸을 데피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얇게 생각하던 그런 건데 그건 너무 극한 방식이지만 그 정도의 절약 정신이 우리 몸에 배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 국민, 국민은 전기 절약. 그러면 보통 양수 발전소 한 개당 평균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보통 몇 명이에요? 그게 운전원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1조에 5명 들어가니까 3개조 하면은 15명 뒤에 이제 유지보수팀하고 사무관리 해서 아마 40만 다니긴 해봐야 100명 정도. 네. 고용 효과는 근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다른 일들, 그러니까 발전소 시설, 부대 시설을 유지하고 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인력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전출이 될 수는 있죠. 그래 일반인이 교회 주민세 분수가 그 전 양수발전소 건립하기 위한 그 전 인력과 그거를 다 구례에서 충당하겠다고 구례사람으로 그래서 지역에서 그리고 이 구례에서 그 전에 제가 그 한국전력 본사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때 관련해가지고 저도 거기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주 출신의 기재부 공공정책과의 서기관이 있었어요. 홍모식이라고. 이 친구가 기재부 심사 그렇게 쓰이다는 거 그때 실감을 했는데 그때 한전과 관련 자회사인 KTS 컵팩이라는 게 나주로 내려오기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전의 고위직들이 이 전라남도나 이제 이 호남 지역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그 기업을 나주 에너지밸리에 300개 기업을 우리가 데리고 내려간다. 기계 장비는 뭐 돈들을 사들올 수 있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양성해 주십시오. 뭐 전남대라든가 호남대라든가 순천대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될 줄 몰라서 그랬는지 안 됐으니까 결국에는 에너지공대, 한전공대를 그냥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뭐 구례 사람을 쓴다면 전부 한전공대 보내가지고 공대가 다 공대가 해야 돼. 공대가 할래. 선생님 좀 잘 이런 전기 산업과 관련돼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예. 막연하게 자꾸 민영화에 대한 지금도 뭐 거의 민영화돼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국가의 어떤 지분이랄지 하여튼 여기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요금과 관련된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잘 하여튼 그런데 자꾸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제 자꾸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들이 힘이 더 커졌을 때, 그들의 전기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그들의 어떤 지금도 뭐 요금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IMF 때 이후에 뭐 민영화 하면서 걱정했던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이.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사실 저는 지금도 한 30% 가량이 그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죠. 전력공급업자를 계속 일어나는 추세일 거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대로 뭐 한전에서 적용하는 정도의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특혜를 주기는 줍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이네 오늘 우치 플러스 기후행동에서 삼척 그 포스코의 그 삼척 블루파워 하는데 그 중단시키라는 그 집회에 저희들이 다들 여러 가지 단체들 연대해서 갔는데 S&P라고 해가지고 교통 운영 한개 비용 그러면 단가가 거기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 전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보통 금년 4월 말에 178호니 이제 그 한전에서 전기를 이렇게 사요. 근데 석탄 화력하고 원자력에서는 30원에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40 몇 원이 횡재잖아요, 횡재.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석탄화력 같은 것이 CO2 배출 주범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막고 있는데도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횡재성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런 횡재성 수익을 보장받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투자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제도로 운영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 되는 장사니까 들어오는 거죠. 돈 안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례 양수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 지역이 계곡의 수량이 너무 빈약한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 발전소 이런 데서 섬진강 물을 땡겨서 하구댐을 채웠다가 상수댐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많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경우가 하구댐의 저수지에 자연 유화돼서 들어오는 물이 아주 그 8시간 운전 할 수 있는 그 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낙동강물을 끌어들여왔죠. 낙동강물을 들여와가지고 댐을 하부 저수지 만수위를 채워놓고 그리고서 뭐 증발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그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물 가지고 커버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 물을 처음에 퍼 올렸다고 했는데 펌프장을 갖다 없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하게 되면 그걸 퍼서 충진을 시켰다가 그걸 갖다 모르락내락하게 그런 사례는 있죠. 그래도 무지비가 또 상당하겠네. 네, 근데 요새 그러면 배전반이라고 하는 컨트롤 보드 앉아서 스위치하나 꾹 누르고 그걸로 한번 쳐주고 컴퓨터가 지들 알아서 레벨을 이렇게 딱 보고서 스위치에 이제 물 어느 정도의 이렇게 높이를 갖다 자동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돌려서 그걸 퍼올려주고. 그래도 거의 선진강물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자연적으로 계곡에서 유대하는 그건 안 않지 되죠. 않기 때문에 운영 안 만큼 하는 분들은 선생님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 예. 있는데 선생님 이제 분산형으로 예. 가야 한다라고 예,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예. 생산해서 지역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져야